상황은 급박하지만 어쨌든 국민들 일반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선거 후보 등록이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뭐 이렇게 단일화를 좀 급박하게 막 할 수밖에 없게 된 상황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아무튼 다시 좀 언론으로 돌아가서 왜 도대체 문재인 후보님하고 안철수 후보님하고 단일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국민들한테 좀 쉬운 개념으로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뭐 이렇게 단일화 우선은 정권 교체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뿐만 아니고 지금 정치 혁신이나 새로운 정치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렇죠. 또 나아가서는 정권 교체 이후에 뭐 경제 민주화나 복지 국가로 나아가는 어떤 계획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래 안 후보도 누차 같은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단순히 그냥 후보가 단일화하는 것, 네. 한 사람이 선택되고 한 사람은 승복하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 과정을 통해서 이 두 세력이 서로 힘을 합치고 그것만으로도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야 우리가 이제는 해낼 수 있겠구나라는 하나의 붐, 시너지 이런 것까지도 더해져야 그리고 또 투표장에 가자라는 투표 참여 어떤 운동이나 열기까지 보태져야 저는 뭐 비로소 대선에서 이끌고 정권 교체 가능하다 생각하고 또 정권 교체 이후에도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목표는 대단히 근본적인 것에 비해서 여전히 새누리당이 다수당인 그런 이제 정치 지형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우리가 극복해내면서 뭐 경제민주화다, 복지국가다, 또 새로운 정치다 이렇게 이제 해내기 위해서도 두 세력이 이 계획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하나의 계획 세력의 저변이 넓어지는 그렇게 이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비춰보면 우리 단일화의 논의 자체가 너무 늦었어요. 네. 지금 누구나 다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오래전부터 이야기를 해왔는데도 우선은 단일화를 이렇게 시작하자라는 논의 자체가 조금 자유로워지지 못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24일에는 단일 후보가 결정돼야 하는데 두 후보가 만나서 이제 단일화 논의를 좀 시작해 보자라고 한 게 이달 6일에 비로소 시작이 되고 그것도 또 새정치 공동선언을 먼저 하자라고 해서 지금까지 새정치 공동선언 하느라고 사실은 이제 또 이제 시간을 끌고 오다가 또 약간 협상의 중단도 좀 맞이하게 됐죠. 남은 시간이 너무 없죠. 그래서 국민들께서 이렇게 단일화해도 조금 이렇게 좀 바람직한 단일화의 모습이 아니지 않냐 그렇게 좀 걱정도 하실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조금 이해해 주십사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이 민주당과 또 그쪽은 이 정당 정치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이렇게 조금 이 정당 기성정당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이제 부정하는 그런 분들 세력 간의 또 단일화 이렇게 뭐 협의다 보니 우리가 이제 지향하는 가치는 뭐 이렇게 가치만 현실적으로 단일화 논의를 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점은 좀 국민들께서 저는 뭐 좀 이해를 해줄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후보가 되는 거는 문재인 후보님이나 안철수 후보님이나 둘 중에 한 분이 이제 대선 후보가 되는 거고, 물론 후보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여러 가지 그 대선 정권 잡은 이후의 개혁이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연대를 하는 거지만, 또 유권자 입장에서는 둘 중에 어떤 분이, 한 분이 이제 대선 후보가 당장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왜 문재인 후보님이 지금 단일 후보가 돼야 한다. 뭐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논의가 사실은 진작돼야 되는 것이죠. 이 단일화 논의도 활발해야 되고, 또 단일화 과정에서 왜 문재인이어야 되느냐, 내가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은 뭐죠? 그것도 무슨 뭔가 하여튼 공정하지 못한 경쟁 또는 날선 공방 이렇게들 다루니까 내가 왜 더 나은지라는 말조차 지금 이제 하기 힘든 그렇죠? 저는 이런 단일화 논의는 사실은 조금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셨으니 답을 하자면 우선은 이렇게 크게 보면 저는 이렇게 대통령으로 꼭 갖춰야 될 덕목이 하나가 이 역사 의식이라고 생각해요. 네네. 우리 나라가 나아가야 될, 발전해야 될 방향,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이렇게 통찰하는 그런 이제 이 통찰력이 필요한 거죠. 네. 우리 민주주의 발전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복지 확대해 가야 되고, 또 민주주의 발전에 더해서 경제 민주화도 해야 되고요. 네. 이 남북 관계도 보다 평화, 통일의 길로 나아가야 되고, 국가 균형 발전 또 나가야 되고, 이런 발전 방향에 대한 정확한 통찰이 필요하고, 또 그에 대한 그런 방향과 함께 노력해 왔던 삶의 경력이 있어야만 저는 그것이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렇게 역사를 내다보는 방향은 각 비슷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실제로 그런 역사 발전 방향과 함께 해왔던 어떤 삶의 경력이 저에게 있다 생각하고, 그 점에서 제가 더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하지요. 두 번째 또 중요한 것이, 설령 선한 뜻을 갖고 있다 해도, 옳은 방향으로 그렇게 인식한다 해도 그것을 현실 정치 속에서 구현해낼 수 있는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 생각해요. 이 균형 감각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의 이상을 현실 정치를 통해서 실현해내는 건데, 그러려면 이 국민들 여론도 제대로 이렇게 수렴하면서 민심과 함께 갈 수 있는 것도 필요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이런 생각들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능력도 필요하고, 이 개혁에 대한 속도, 개혁 과제에 대한 우선순위 설정, 이런 게 필요한데, 그러려면 저는 국정 운영의 메커니즘을 알아야 된다 생각해요. 저 자신도 좀 고백하자면 참여정부 5년을 고스란히 다 보내고 나서야 비로소 그 메커니즘을 조금 알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안 후보님의 바라보는 어떤 지향, 가치, 그것이 아주 올바르고 선하다고 생각하더라도, 맞으면 그 균형감과 그 능력에 대해서는 저는 미지수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대화가 잘 돼서 이제 아까 제안하셨던 대로 여론조사든 여론조사 플러스 알파든 이제 정권을 같이 교체해야 되는 협력자이자 연대 대상인 동시에 또
당장은 누가 후보가 될 것이냐를 가지고 또 경쟁도 해야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두 분이 야권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데 좀 국민들이 보기에도 참 당당하다, 멋있다, 뭐 이런 그 감동을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어떤 페어플레이라고 그럴까요? 어떤 경쟁의 어떤 임하는 후보 또는 주변 지지자들 내지 참모 캠프 이 사람들이 어떤 지켜야 될 금도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경쟁의 어떤 원칙 같은 걸 혹시 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페어플레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페어플레이가 아니죠. 아니죠. 예. 자신의 후보의 강점을 적극 알리고 네. 지지층들을 규합해 나가는 것이죠. 네.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이고요. 우리 아무것도 못 해왔죠. 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논의 자체가 예, 지금까지 진전이 안 됐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거의 유일한 이야기들은 저는 정당 후보이기 때문에 정당 후보로서의 어떤 강점 네. 뭐 주장했고요. 안철수 후보는 또 무소속 후보로서의 강점을 주장했죠. 그렇죠. 뭐 그렇게 그게 좋은 거거든요. 각기 자기 강점을 주장하는 거, 그 주장을 통해서 또 토론하고 국민들에게 심판받고 그것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두 후보가 기껏한 것은 정당 후보가 바람직하다. 오히려 무소속이 더 새로운 정치 제대로 할 수 있다. 이 정도의 그거밖에 없었죠. 예. 아주 기초적인 수준 이상으로 논의를 나아가 보지 못했어요. TV 토론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잘못됐죠. 예를 들면 이제 경쟁의 과정도 네. 조금 더 예를 들면 국민들이 좀 참여하는 방식이라든지 네. 그렇게 조금 더 국민들의 의사가 더 많이 반영되는 그런 이제 경쟁의 방식을 우리가 선택한다면 그 과정도 국민들에게 좀 더 감동을 줄 수 있을지 모르는데 이제는 시기상 다 이제 뭐 어려워졌고 아마도 거의 남은 유일한 방식은 그냥 여론조사 방식 정도. 그러고 이제 여론조사 뭐 시기나 문항을 가지고 이제 서로 뭐 밀고 땡기기를 해야 되는 상황까지 이제 와버린 것이 저는 참으로 안타깝죠. 그 방식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이런 게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시기적으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은 있는데 여론조사에 의해서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 방식 자체가 과연 옳은 것이냐. 이를테면 우리가 무슨 대통령을 뽑는데도 직접 국민들이 가서 투표를 하는 거지 대통령 선거를 여론조사로 대체할 수 없듯이 이 중요한 야당 후보를 결정하는데 여론조사만으로 할 경우에 오차범위 안에서 승패가 엇갈리면은 그게 제대로 그 민심을 반영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어떤 민주주의의 어떤 기본 원리에 따르면 여론조사만으로 경선을 하는 게 과연 옳으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뭐 공감합니다. 공감하십니까? 그래서 답답하죠. 아, 실제로 여론조사가 이 국민들의 전체적인 어떤 평가나 인식을 얼마나 정확하게 반영하는지도 의문이고요. 예. 게다가 여론조사 기간마다 네. 또 똑같은 여론조사 기간이라 하더라도 여론조사 시기마다 그렇죠. 엄청난 편차를 보이고 있어서 그것이 국민들 뜻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 같지 않다. 또 뭔가 비과학적이다. 네. 그렇게 이제 다들 뭐 이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여론조사는 맞으면 이제 도저히 다른 방법이 없을 때 어쩔 수 없이 선택하게 되는 이 저는 가장 최악의 방법이죠. 예. 그런데 안 하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라도 해야겠죠. 예. 잣대는 있어야 되니까. 예. 그것이 뭐 비과학적이든 뭐든 이 객관적인 잣대 없이 선정할 수는 없으니 안 되면 여론조사라도 해야죠. 그런데 과거에 이제 노무현, 정몽준 두 분의 그 단일화 때는 그런 단일화 자체가 또 처음이었고 그렇죠. 네. 또 정몽준 후보가
그 당시에 갑자기 부상해서 실제로 시간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는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 방식도 저는 국민들이 수긍하고 그렇게라도 단일화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환영했죠. 네. 그러나 이제 저와 안철수 후보는 도대체 언제 때부터 국민들이 오래됐지. 단일화를 이야기했는데 네. 그 단일화에 관한 이렇게 논의들을 쭉 안 하고 있다가 끝내 내놓은 방안이 이제는 뭐 여론조사 국민들이 조금 실망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아까 이제 말씀 드렸다시피 이제 시간이 없는 실정이고 그리고 또 가치 지향은 같지만 방법은 저희는 정당을 통해서 뭡니까 정치 혁신이나 새로운 정치를 추구해왔던 입장에 비해서 또 안철수 후보 측은 정당 정치가 그동안 너무 국민들과 동떨어졌다. 네. 정당 정치를 부정하는 입장에서 이제 지금 출발을 하기 때문에 네.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는 점들을 국민들께 그냥 좀 이해해 주십사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죠. 간단하게 여쭤보겠는데 혹시 이게 여의치 않아서 단판에 의해서 후보 단일화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만약에 시간이 없다면 그런 도모라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야 된다. 지금 단일화 이전 단계이긴 하지만 단일화를 한 직후에 대선 치르기 전까지 두 분이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도 중요한 것 같거든요. 단일화가 이루어지고 12월 19일 대선 치를 때까지 어떤 역할 분담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우선은 그게 이제 단일화를 이루고 난 이후에 서로 이제 힘을 함께 합치는 이제 방식에 관한 것인데 네네. 지금 이제 새정치 공동선언을 아직 발표는 이제 못한 상태인데, 네. 그냥 새정치 공동선언을 함께 이렇게 이제 협의했던 그 이제 실무팀끼리 이제 합의된 내용은, 그냥 일단 정치적 연대를 하는 거예요. 네. 만약에 이제 안철수 후보 측에서 정당을 하나 이렇게 만든다면, 네. 그러면 두 정당 간에 이렇게 합당을 한다든지, 그래서 새로운 정당을. 대선 이후에 만들기로 합의한다, 그 말씀? 아니요, 단일화 이후에. 직후에요? 예, 단일화에 힘을 모으는 방식으로. 예. 단일화 방식으로 지금, 저희가 처음에, 두 후보가 만난 날, 국민연대? 예, 그렇게 했는데, 그 연대의 방법으로, 네네. 안철수 후보 측에서 정당을 만든다면 정당 간에 합당을 한다든지 또는 연합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이제 가능할 수 있을 텐데 네. 일단 안철수 후보는 정당에 대해서는 좀 부정하는 부정적이죠.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새정치 공동선언의 실무상 협의로는 네네. 그냥 민주당과 안철수 후보 측과 정치적으로 연대하는 그런 정도로 지금 이제 일단은 실무적인 합의가 돼 있는 상황이고 후보가 안 되는 쪽에서 무슨 후보의 선대위원장을 맡고 공동유세를 한다든가 이런 내용도 혹시 들어 있습니까? 그거야 당연히 당연한 그래서 정치적 연대를 통해서도 공동선대 일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또 후보가 함께 두 사람이 함께 손잡고 다니면서 네. 마지막 선택된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열심히 돕고 하는 것은 저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그 틀이 이제 어떤 방식이냐가 문제라는 건데 아까 틀은 그런 정도. 정치적인 문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정권 교체 이후는 또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지 않아도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대선에서 이렇게 두 분이 후보 단일화해서 이겼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일단 행정부 쪽으로, 이를테면 책임총리제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정치적 연대를
승계하는 방안이 있을 테고 아니면 정당의 방식으로 이제 그 정치적 연대를 이어가는 방식이 있을 텐데 그런 데 대한 구상은 좀 어떠신지?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게 이제 전혀 협의된 내용이 아니고 새정치 공동선언에서도 거기까지 논의가 안 됐습니다. 간 적은 없고요. 이것은 이제 제 개인적인 예. 편하게 말씀해 주시죠. 조심스럽죠. 근데 제가 이 공동정부라는 말씀하셨어요. 이제 표현을 쓴 적이 있는데 예. 그 공동정부도 사실은 제가 공동정부라는 표현을 제가 쓴 건 사실은 아니에요. 저는 이제 정권 교체 이후에도 두 세력이 함께 힘을 합쳐서 네. 계획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인터뷰하는 분이 공동정부라는 표현으로 이제 정리를 한 것이었는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공동정부는 그런 차원이었고 어떤 공학적으로 누가 어떤 뭐 역할을 맡고 이런 차원은 아니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책임 총리제도 뭐 책임 총리제란 말은 뭐 저희가 참여정부 때부터 써왔던 그렇죠. 표현인데 저는 뭐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견제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에 대한 두 가지 방법이 하나는 이제 총리의 권한을 헌법상 권한 그대로 이렇게 보장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책임 총리제를 말한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국회의 이 제왕적 대통령에 대한 더 많은 이제 견제와 이렇게 이 균형의 어떤 권한을 줘야 된다 생각하죠. 그 부분이 책임 총리제라고 표현된 건데, 그러나 만약에 저와 안철수 후보가 이거 후보 단일화 한다면 정권 교체 이후의 어떤 어떤 개혁에 대한 그 이 비전이나 방향과 함께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라는 방안에 대해서도 두 후보가 함께 국민들께 제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안철수 후보 측이 하나의 정당이나 또는 정치적 심리운동체를 별도로 만약에 만든다면, 그러면 민주당과 그 정당 또는 그 정치적 심리운동체 간의 뭐 연합정부도 가능할 수 있을 테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누가 어떤 역할을 맡고 개인이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식의 그 차원이 아니라 함께 국정 운영을 책임져 나간다라는 거에 대한 뭐 어떤 제시도 국민들께 필요하지 않을까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100%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상대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협의를 해 나가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대단히 조심스러운 게 또 그럴 경우에 그것을 또 아주 정치공학적인 그 접근으로 또 뭡니까 뭐 언론이라든지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대단히 조심스럽게 논의하고 접근해야 될 문제죠. 97년에 김대중, 김용필 연합이 이제 그런 식의 일종의 그때도 연정이라는 말을 썼었거든요. DJP 연정, DJP 연대. 그래서 장관직을 DJP 연합 때도 그런 식의 연합 그다음에 정치 함께 한다는 것을 그때 합의문을 아예 했었고요. 그리고 내용적으로는 뭐 김대중 대통령 그다음에 또 JP 총리 이런 것까지도 내용적으로는 그랬었죠.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도 나중에 이제 뭡니까 다시 마지막 결별은 됐지만 단일화 했을 때는 함께 이렇게 전국을 운영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죠. 그때 자리를 나누지는 않았었죠. 없었습니까? 아니요. 장관직을 어디를 노무현 그렇게 그런 거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원론적으로 이제 함께 한다는 이제 있었고 나중에 정몽준 이제 후보 측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 뭡니까 뭐 약속해달라 이런 예, 요구가 좀 있다가 파토가 나고 있는데 깨졌죠. 그래서 어쨌든 뭔가 그런 그게 있다면 저는 정정당당하게 국민들에게 밝히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물밑에서 어떻게 뭐 그냥 뭐 합의를 하거나 할 일은 아니고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논의가 된다면 국민들께 틀어놓고 밝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철수 후보하고 이제 그 장기적으로는 협력, 당장 눈앞에서는 이제 어떤 그 소위의 경쟁 이런 걸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안철수 후보 정치인으로서 평가를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안철수 후보는 뭐 정말 기여를 많이 했죠. 기여를 많이. 우선 뭐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정치에 참여하고 대통령 출마 결심을 그 결단을 내리는 것만으로도 네. 우선 뭐 박근혜 후보의 대세론이 무너졌죠. 무너뜨렸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받고 있는 지지라든지 이 규합하고 있는 세력 그것만으로도 우리나라 정당 정치 또 새로운 정치 혁신 이런 것을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굉장히 강한 주동력이 되고 있고 네. 뭐 더 나아가서는 그동안 좀 정치에 상대적으로 좀 무관심했던 네네. 뭐 젊은 세대들이나 뭐 무당파 중간층들까지도 하나의 정치 세력으로 이렇게 이제 묶어두고 있어서 그것도 뭐 큰 기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드디어 저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가 잘 이루어지고 거기에 좀 시너지까지 보태진다면 네, 앞으로 예. 우리가 이제 또 정권 교체와 함께 새로운 정치도 해낼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국민들께 드리게 되었으니 뭐 아주 많은 기여를 이미 했죠. 그 부분은 이제 주로 안철수 후보의 역할 또는 안철수 현상을 이제 후보님이 그렇게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요. 예. 안철수 후보 개인, 정치인 안철수 개인에 대한 평가는 좀 어떠십니까? 어떻게 보시기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지향하는 가치는 제가 그분을 뭐 완벽하게 알 수는 없지만 네네. 뭐 그동안 나왔던 뭐 책이라든지 또 이렇게 하는 정책 발표라든지 또는 이 언론에서 또는 강연을 통해서 하는 이야기들 들어보면 어떤 가치 지향 면에서는 뭐 저하고 완벽하진 않지만 그러나 뭐 대부분 일치한다고 느껴지고 네. 정책도 뭐 대부분 공통이 되고요. 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좋은 뜻을 현실 정치 속에서 네. 이렇게 구현해낼 수 있는 능력 이런 부분은 일단 미지수다. 미지수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뭡니까 진정성 이런 것을 인정할 만한 그렇게 함께 해왔던 어떤 삶의 경력이라든지 경력. 네. 그런 것은 좀 상대적으로 좀 적지 않나 생각도 되고 네. 또 이제 서민들의 삶을 이렇게 잘 이렇게 알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죠. 네, 알겠습니다. 문 후보님 시사인에서 표지로 한번 이렇게 캐리커처 다룬 적이 있는데 제목이 문제는 리더십 이렇게 다루는 게 있었거든요. 문제는 리더십.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님의 문제는 리더십이다라고 아마 조금 비판적으로 쓴 것 같은데요. 그 관련해서 몇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릴게요.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서 이제 많이 공부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대통령의 리더십. 대통령 리더십의 요체,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 아마 지금 이제 그 리더십을 이야기하는 분들의 고정관념이 예, 예. 옛날에 아주
제왕적 제왕적. 또는 권위주의적 예. 카리스마 넘치는 예, 예. 저는 뭐 그런 리더십들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요즘 이제 전혀 다른 그 리더십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이제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결국 이제 그 리더십의 그 요체는 이 국민들과 소통하고 네. 동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네. 우리가 이제 두 분의 그 민주정부 대통령을 이제 모셔봤는데, 김대중 대통령님은 대단히 이성적이었죠. 네. 일반 국민들 인식보다 반걸음 앞서서, 그게 그분의 모토였어요.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아주 열정적으로 네. 막 앞서서 선도해 나가고, 부딪혀 나가고, 네. 그런 방식이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김대중 대통령님의 접근 방식이 옳은데, 네네. 다만 그게 이성으로 그렇게 계산에 의해서 반걸음 앞서가 아니라 정말 국민들과 이렇게 소통하고 동행하면서 그 속에서 어떤 개혁의 힘을 같이 이렇게 끌어나가야 우리가 바라는 경제민주화나 복지국가라는 어떤 그 대개혁이 그리고 또 새로운 시대의 전환이 제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통령 되기 전에 지금 후보로서의 리더십에 대한 질문도 하나 드리겠는데요. 이제 이런 의문들이 있습니다. 당 안팎에서 경선 때 이제 손학규 전 대표하고 김두관, 정세균 이런 분들하고 같이 경선을 치르셨는데 지금 그 이후에 손학규, 김두관, 정세균 이런 분들이 무슨 역할을 지금 하는지 잘 안 보인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도 결국은 대선 후보로 선출되신 문재인 후보님한테 좀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하는 분들도 있던데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제가 이제 부족한 점일 수도 있을 테지요. 지금 정세균, 김두관 후보님은 아예 지금은 전면에 나서서 열심히 도와주고 계시고, 그러시죠. 예. 이 손학규 대표님은 지금 물밑에서는 도와주시지만 전면에 나서지는 않고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제가 이렇게 포용하는 그게 이제 부족한 점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 제가 한 가지 이제 조금 거꾸로 또 이제 질문 하나 드린다면, 네. 또 손 대표님이 꼭 전면에 나서서 저를 또 도와야 또 되는 건가요? 그분의 자유시잖아요. 우선은 그분의 이제 자유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한편으로 우리가, 이제 함께 나가야 될 이렇게 대상이 많거든요. 네. 우리 민주통합당 세력도 다 이렇게 포용해야 되고, 또 함께 경쟁했던 후보님들도 제가 함께 모시고 가야 되고, 네. 그리고 민주통합당을 근본적으로 쇄신하고 혁신해야 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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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이제 또 함께 해야 되고, 안철수 후보와 지지층도 또 단일을 해서 품고 나가야 되고, 심지어는 중간층, 중도층, 그 다음에 무슨 합리적 보수까지도 그렇죠.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네. 예, 이제 제가 다 해내지는 못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도 이 민주통합당이 과거에 2002년 대선 때나 그 다음에 2007년 대선 때에 견주어 본다면 정말로 이렇게 단합된 모습으로 그렇게 아주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해찬 대표님이나 이 최고위원들도 저는 참으로 승복하기 어려운 이 요구였을 텐데 그거를 오로지 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 또 이 단일화의 걸림돌이 안 되기 위해서 또 희생들 해주셨고 근데 사실은 그분들에게 무슨 총선 패배의 책임을 묻고 한다는 게 사리에 맞지 않는 거였거든요. 왜 사리에 안철수 후보도 그런 비판을 한 적이 있는데요. 총선 때 이길 뻔했는데 진 이유가 이른바 친노무현 계파가 자기 이익에 집착하다가 진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건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뭐 이제 총선 때 부족했던 부분이 있고, 네.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 또 128석을 또 얻었죠. 네네네. 과거보다 엄청 어석을 늘렸고요. 네. 어석을 엄청 늘린 부분은 오간데 없고, 네. 오로지 실패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이제 저희가 말하자면 성공과 그 다음에 또 부족함이 함께 이제 교차했던 것이고, 그때 그에 대한 책임으로 그 당시 지도부들은 다 한명숙 대표가 다 물러섰죠. 그리고 지금 이제 지도부는 그에 대한 심판 이후에 다시 20만 그 국민들과 우리 전 당원들이 선출한 지도부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지도부 보고 총선 패배 책임 묻는 것은 그것은 안 맞는 맞지도 않고 이러건 저러건 다 친노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 친노는 저야말로 뭐 사람의 그냥 노 대통령하고 인연을 가지고 친노를 따지자면 저만한 친노가 없죠. 그렇죠. 제가 딱 후보가 돼 있는 마당인데요. 만약에 총선 때문에 친노가 다 책임져야 된다면 저는 뭐 후보가 될 턱도 없는 것이죠. 오늘 이해찬 대표 이렇게 물러나시면서 사전에 후보님하고 좀 조정을 하신 겁니까? 이 사전에 의견 조율 같은 거. 예,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은 이해찬 대표하고 지도부에서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들으신 건가요? 제가 고맙게 받아들였죠. 받아들이셨고. 이제 버스도 괜찮을까요? 예, 그러시죠. 괜찮을까요? 예. 너무 덥네요. 그래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저희하고 인터뷰를 할 때 저희들이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불쾌하셨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안철수 양보론인데 그랬더니 양보는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후보 양보론이 나오면 어떻게 답을 하시겠어요? 저는 불가능하죠. 불가능하다. 예. 저는 뭐 원래 양보심이 많은 사람인데요. 그러나 지금은 민주통합당 후보이기 때문에 제가 양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를 들면 지지도가 현저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안철수 후보를 우리 후보로 모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동의를 구해서 우리 당원 전부가 그렇게 동의를 해주신다면 그때 양보할 수 있죠.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길은 저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단일화 룰을 제가 받아들이고 결과에 승복하는 것. 그 이상은 저는 불가능해요. 제가 만약에 양보해버리면 저는 아마 배임죄쯤 될걸요. 형법상에. 아니 그래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국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두 분 후보께서 룰을 협상하기 시작할 때 유불리를 따지지 않겠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솔직히 가장 유리한 방식은 뭐고 불리한 방식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가장 유리한 방식은 국민 경선이라 생각합니다. 국민 경선. 네. 물건 같습니다. 예, 그 다음이 또 이제 국민 참여 경선이죠. 네. 저는 그것도 물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가장 불리한 거는 뭐라고? 예, 뭐 해야죠. 네. 그리고 안 후보께서 물론 정상적인 정당 활동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안 후보가 아름다운 단일화를 해치는 행동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협상을 중단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는 물론 후보님께서는 먼저 정상적인 정당 활동까지 부정당할 수는 없다. 이건 모욕이다라고 하셨지만 지금도 그렇게 평가를 하십니까? 저는 뭐 제가 모욕이라 한 적 한 번도 없고요. 예. 저는 그러니까 사과했고 단일화 이렇게 다시 하자고 촉구를 했는데
지금 이제 안 후보님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단일화 강조하고 있잖아요. 저도 오늘 인터뷰 내내 그 점을 강조했는데 그러면 이제 상대를 존중해야죠. 네. 예를 들면 제가 뭐 안 후보의 뭐 지지층들이 무슨 정치 의식이 없다거나 뭐 무슨 뭐 그렇게 말해본 적 한 번도 없죠. 네. 네. 안 후보님 측에서도 예를 들면 무슨 후보로서 저보다 안철수 후보 본인이 훨씬 낫다. 뭐 명력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그렇게 주장하시는 것은 자유이지만 예. 민주통합당을 청산해야 될 세력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함께 해야 될 이 세력으로 대하는 태도는 아니죠. 네. 그럼 그 부분 관련해서 이제 그 협상이 결렬됐을 지금 네. 민주통합당은 안철수 후보 측으로부터 늘 그런 공격을 받았어요. 네. 그러나 우리는 안철수 후보님의 지지 세력에 대해서 그런 공격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후보에 대해서도 아직 네거티브 해본 적은 서로 한 번도 없죠. 그 부분은 저쪽에서도 저한테 네거티브 하신 적 한 번도 없고요. 예. 다만 이제 서로 정당 후보 우위론, 무소속 후보 우위론 이렇게 주장했죠. 그거는 저는 뭐 그건 정당한 경쟁이라고 생각하고,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정당한 경쟁을 하자는 거죠. 정치를 안 하시려고 하냐, 질문이 왜 안 하시려고 하냐 그랬더니 그 당시에 이제 후보님 답변이 내가 굉장히 좀 생각을 하시더니 내가 잘 할 것 같지가 않아서 낸 그러는 거다. 정치에서 선한 능력, 선한 의지 이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닌 것 같고 선거를 치를 능력도 있어야 되고 개인기도 필요하고 또 원칙을 지켜야 되는데 그걸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노무현 대통령이 너무 막 아프게 보여줬고 퇴임 이후에도 막 고통을 받고 그래서 참 그런데도 끝내 좌절했다. 난 참 엄두가 안 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1년하고 이제 한 거의 6개월 가까이 지났는데 어쨌든 그 사이에 총선에 출마해서 정치인으로 직업을 바꾸셨고 국회의원이 되셨고 정치인이 되셨거든요. 근데 좀 어떻습니까? 후보님 개인적으로 내가 정치를 잘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정치인이 된 걸로 저는 이해가 가는데 정치를 내가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게 된 이유 같은 게 좀 있어요. 그런 생각이 전혀 변한 것은 아니고요.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정치가 어떤 정치가 돼야 된다라는 이 목표나 지향은 옛날부터 분명했죠. 네. 그러나 이제 그런 이 목표나 지향에 대해서 뚜렷하게 가지고 있다 해도 그것을 현실 정치 과정 속에서 구현해내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죠. 저는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에 대한민국 대중 정치인 가운데서는 가장 진보적이었던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분은 당신 재임 중까지 진보라는 말조차 쓰지 못했어요. 전혀 한 번도. 진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었어요. 예. 진보라는 말을 쓰면 빨갱이.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도 대단한 열정을 갖고 계셨지만 정말 현실 정치 속에서 정말 참 고통스럽게 그렇게 부딪히고 마지막에 이제 서거도 그렇게 하셨고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이 정치에 대한 어떤 이상이나 목표를 제가 현실 속에서 제가 그분들보다 더 뛰어난 지도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정치 경험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닌데 가능할 것인가 라는 이제 그 생각을 했던 것이고 네. 지금도
뭐 그런 점들이 다 해결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생각이 좀 더 간절해졌어요. 제 생각이 너무 절실해져서 이제는 비록 조금 제가 현실 정치에 맞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하자면 그런 힘이라도 하여튼 보태자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제 참여를 했던 건데 네. 어쨌든 국민들께서 저한테 힘을 주고 계시죠. 네. 뭐 이렇게 국회의원도 당선시켜 주시고 또 민주통합당 아주 자랑스러운 후보로도 만들어 주셨고요. 네. 이제 좀 세상이 좀 많이 좀 달라졌다 생각해요. 옛날처럼 당원 대의원들이 뽑았다면 저는 뭐 후보도 안 됐을지 모르죠. 제가 엄두도 못 냈을지 모르고요. 네. 네. 이제 후보님이 말씀을 하신 맥락은 이제 좀 국민들한테, 그러니까 시대가 좀 달라진 것도 있고 간절하고 절실해졌기 때문에 내가 가진 이 정도 정치적 탤런트라도 크게 도움이 되겠다 해서 이제 대선 후보로 나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듣기에는 좀 어떤 자신감이 있는 좀 적극적인, 나 문재인이 대통령이 돼야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다라고 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메시지를 좀 주실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지, 정치적으로요. 그런 부분. 저는 우선은 그런 새로운 정치나 이렇게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게 국민들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 중에서 지금 아까 김대중, 노무현 두 분 대통령 때하고는 근본적으로 달라진 거예요.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김대중 대통령님은 생전에 진보라는 말조차 쓸 수 없었고요. 네. 노무현 대통령도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그런 것을 구호로 내걸지 못했습니다. 네. 아마 내걸었으면 좌파, 참여정부가 한 수준 가지고도 좌파 정부로 공격당했으니까. 그렇죠. 예. 그렇지만 지금은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이제 누구나 네. 이제 하는 이야기가 됐죠. 근데 되돌아보면요. 그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지금 이 현실 정치인 가운데 가장 먼저 섰던 사람이 접니다. 네. 탈원전 제가 후보 출마 선언하자마자 아닙니다. 그 앞에 예비 언제 때부터 더 오래 전부터 탈원전 주장했죠. 지금 그것이 다 대세가 되고 있어요. 박근혜 후보조차도 탈원전이라 말해주지는 않지만 하여튼 뭐 그 많이 따라왔죠. 아까 뭐 경제민주화 복지국가도 다 따라왔고 남북 경제연합 뭐 말하기 전까지는 뭐 무슨 종북 용공 그렇게 몰리기 십상인 그 주장일 수 있지만 제가 남북 경제연합 주장했죠. 지금 다 따라오잖아요. 지금 우리가 아젠다가 되고 있는 거 한번 이렇게 언론에서 되돌아보시면 제가 가장 먼저 주창해 왔고 그것을 그냥 공통적인 하나의 사회적 의제로 만들어 왔다. 아마 그렇게 다들 뭐 아실걸요? 그러면 잘 하는 거 아닌가? 시대를 좀 내다보시는 이제 그런 해안이 있으신 거죠. 어떻게, 근데 어쨌든 사회적 의제를 이끌어왔다 생각합니다. 예. 근데 그런 능력을 원래 선천적으로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참여정부에서 국정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니면 뭐, 정치인으로 직업을 바꾸신 다음에 뭐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되신 건가요?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참여정부를 겪으면서 그런 부분이 더 분명해졌고요. 네. 그 다음에 좀 더 절실해졌죠. 네. 예. 저희가, 이 참여정부 때 그 요구받았던 원래 시대 정신이 뒤돌아보면, 그 지금 와서는 다 참여정부가 무슨 한계가 많았다고 다 이야기하지만 2002년 대선 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 참여정부가 요구한 것은 정치 민주화였어요. 그렇죠. 권위주의 타파. 네. 거예요.
권력기관 개혁. 네, 네.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가 훌륭하게 해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정치민주화가 이렇게 발전하면 그게 또 사회경제적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함께 또 이제 분출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네네. 참여정부가 이제 다 감당하지 못했던 부분은 그런 부분이죠.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는 것을 우리가 절실하게 느끼게 된 거죠. 그에 대한 답이 경제민주화 복지국가거든요. 그것이 이제 국민들도 이명박 정부를 겪으면서 다 절실하게 느끼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가 말하는 경제민주화 복지국가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다 동의하시게 된 거예요. 문재인이 대통령이 된다면 무슨 정부라고 이름을 지으시겠습니까? 저는 그냥 뭐 다른 수사를 붙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표현은 민주통합당 정부예요. 예. 네. 아, 그럼 당과 모든 걸 상의해서. 예. 근데 거꾸로 당과 함께 책임지고 그것을 통해서 정체성을 내세우고 그 다음에 잘못하면 함께 책임지고 네. 아, 근데, 그러고 네. 다시 와신 상담 국민들에게 또 더 노력하고 하고 난 이후에 다시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요구해야죠. 이명박 정부 실패하고 당 이름 바꾸고 지지해달라고 하면 안 되죠. 아니, 제가 이걸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다음이 뭘까? 라는 걸 궁금해 하거든요. 문재인 다음. 그걸 뭐라고 좀 답해 주시겠습니까? 있는 그대로죠. 예, 저는 한 번도 꿈해본 적 없습니다. 예, 그냥 뭐 제가 염색하지 않듯이, 예, 뭐 또 달변 아니고, 뭐, 무슨, 아주 화려한, 뭐 대중연설로, 국민들에게 깜짝 감동을 주지도 못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고 있고, 있는 그대로 평가받고 있고, 그러고, 그런 걸 통해서 저희의 이제 진정성 같은 게 국민들에게 전달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가장 이제 문재인다움은 진정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한겨레 신문에서 바로 지난달 중순에 대통령 후보 이미지 조사를 할 때 변화라는 이미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을 때 문 후보님께서 3위를 하셨거든요. 변화라는 이미지에 가장 적합한 후보를 말해주세요. 그러니까 안철수, 박근혜, 문재인 순으로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화라는 관념이죠. 변화도. 예, 안철수 후보는 새로운 분이니까요. 네. 예.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 박근혜 후보는 화장을 잘 했죠. 잘 입고, 네. 옷을 갈아입고요. 아, 옷을 잘 갈아입었다. 예. 네. 솔직히 지금은 여소야대가 이제 대통령이 되셔도 여소야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개혁 과제가 굉장히 많고 그걸 반드시 하겠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그 여소야대 국면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이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요. 아까 제가 개혁도 국민들과 함께 동행 또는 아까 김대중 대통령이 방걸음 앞서서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이 야당하고도 대화하고 협력하고 상생하는 그런 통합의 리더십이 정말 필요하다 생각해요. 예. 지금처럼 정치 세력 간의 완전히 대결과 적대, 자기 잘하는 것이 성공하는 길이 아니라 남 망치는 것이 성공하는 길이 돼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런 대결과 적대적인 정치 문화가 빚어낸 역사적인 비극이 노무현 대통령 서거 아닙니까? 거기에 우리가 이제 정말로 빼지는 경우를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간절하게 생각하고 정치에 나선 이유가 그겁니다. 그런 정치 문화를 종식해야겠다는 거죠. 실제로 이 참여정부 노무현 대통령도 시도를 하셨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당선되고 난 이후에 당선자 시절에 당시 한나라당 당사를 방문도 했죠. 그리고 청와대 취임하고 난 이후에 한나라당 지도부를 초청 오찬도 했고요.
4월 달에 2월 25일 날 취임했는데 4월 달에 국회도 방문해서 국회의원들하고 대화하는 시간도 가지려고. 그런데 그 당시 한나라당이 한 달도 채 되기 전에 인정할 수 없다, 탄핵 이런 이야기 나오기 시작하고 4월 달에 국회 방문했을 때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아무도 일어서지 않고. 네. 예, 예. 그래서 그냥 혼자 시도 조금 해보다가 뭐 결국은 과거에 아주 대결적인 그런 문화에서 이제 헤어나지 못하고 말았는데 저는 그것이 너무 뼈저리입니다. 유리한 면도 있다 생각해요. 우선은 제가 경상도로서 맞아요. 우리 호남이 이제 헤게모니가 있는 그런 이제 정당의 후보가 된 것도 좋은 점이라 생각하고요. 또 뭐 인맥상으로는 지금 새누리당을 주도하고 있는 그쪽 인맥들하고도 지역 이용고 지연이나 학연 면에서는 가까운 분들이 많이 있죠. 그렇게 뭐 대화하고 이럴 수 있는 조건들은 좋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실제로 제가 지난번 총선 때도 국회의원 선거로 지역을 다녀보니까 가장 많은 주문이 제발 좀 싸우지 말아달라. 예, 참 절실합니다. 이 당선 딱 되면 곧바로 하여튼 뭐 상대 박근혜 후보가 될지, 그 당시 또 새누리당의 또 다른 또 지도부가 될지 모르지만 그쪽하고 곧바로 이렇게 좀 정책을 협의해 나가는 그런 거 하려고 그래요. 저는 이상하더라고요. 왜 그 국가의 이 대북 외교안보 이런 중요 정책들을 야당에 알려주지 않을까? 야당에 늘 알려주면 야당도 훨씬 더 잘 이해하고 대화가 될 텐데 정보를 왜 딱 이렇게 청와대만 독점할까? 이런 건 늘 이상하더라고요. 지금 다행스러운 것은 이 세 후보 간에 공통되는 공책이 참 많아요. 박근혜 후보도 경제민주화, 뭐 복지국가, 엊그제 노동자 대회에도 같이 참석을 했는데 노동 개혁에 대해서까지도 네. 공통되는 부분이 많아서 그런 공통되는 부분부터 우선 실천하자라고 이렇게 해나가면 저는 뭔가 좀 훨씬 더 수월하게 풀리지 않을까. 백만 상한제, 상한제, 예, 이런 말씀했잖아요. 재원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시각들이 좀 있고, 진보적인 연구자들 중에서도 한 14조 원 정도의 돈이 될 텐데 충분하게 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가 설명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금 발표한 정책 공약 가운데서는 가장 돈이 많이 드는 공약일 것 같습니다. 좀 우리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정세를 하겠다고 저는 말씀드렸죠. 뭐 우리가 이제 정세란 말이 하도 조심스러우니 뭐 부자 감세 철회 뭐 이런 표현들을 민주통합당은 늘 선호를 해왔는데, 부자 감세 철회라 하더라도 뭐 지금 수준에 비하면 어쨌든 올리는 것이죠. 대체로 이 참여정부 때 수준으로 되돌린다 해도 지금 19%에서 21%로 올라가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재벌기업 대기업들에게 집중되고 있는 이 조세 감면 뭐 이런 걸 제대로 정비해서 법인세 실효세율을 좀 높이고, 뭐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가 또 강화하고, 뿐만 아니고 이상한 게 왜 무슨 우리 주식 양도 차익, 그러니까 아니 개미 투자자들 말고요. 개미 투자자들 말고 큰 손들의 엄청난
주식 양도, 주식 거래 소득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비과세거든요. 거래세 말고는 안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이렇게 소득세 부과하고 그러면 저는 전체적인 재원 마련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에 대해서 이 국가가 매년 부담하는 것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정부가 제대로 이행 안 해왔죠. 이행 안 해왔거든요. 그거 제대로 다 이행을 하게 되면 이 건강보험 재정이 상당 부분 건강해지고 상당히 늘어납니다. 그러고 여러 가지 이제 그 건강보험에 대한 맞아면 그 제도도 정비해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불가피한 최후의 수단으로는 건강보험료 인상까지도 필요할 수 있죠. 저희가 쭉 다 계산해 보면 1인당 평균 한 세대당 평균 5,000원 정도? 한 세대당? 그런 정도의 건강보험료만 인상해도 아까 그런 거하고 다 합치면 충분히 가능해요. 그런데 그럼 5,000원 늘리는 것도 굉장한 거 아니냐? 왜 물론 굉장한 그것도 뭐 부담인데 왜 그 부담이 이 타당성이 있는가 하면 지금 국민들이 건강보험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니까 지금 민간보험을 별도로 가입을 하는데 민간보험료가 한 세대당 평균 20만 원이에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1인당 100만 원 상한제를 이렇게 시행하게 되면 별도의 민간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민간보험료 세대당 20만 원 내던 것을 5천 원만 더 부담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NLL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최근에 NLL 관련해서 사실상 영해선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전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 영해선인지 영토선인지 좀 의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는 좀 달라진 스탠스로 좀 이해가 되고요. 미국에서는 이걸 사실상의 불가침 경계선이라고 해도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이 달라지는 건가요? 그거는 전혀 뭡니까 뭐 중요 안 하다면 그렇지만 맞아 뭐 표현의 용어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북 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쓰는 표현인데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우리 헌법상으로는 뭐 한반도 부속도서 전체가 다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영해선이라는 표현을 쓰면 우리 헌법상 맞지 않죠. 그래서 영해선이라는 표현 대신에 불가침 해상경계선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제 엄밀하게 국제법적으로 북한도 우리하고 똑같이 유엔에 가입한 국가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인정한다면 사실상의 영해선이 되는 거죠. 아무런 그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혹여 그걸 영해선이라는 표현을 쓰면 그거는 좀 저는 별로 그렇게 동의할 수 없는. 어쨌든 남북 간에 짓게 될 선이라는 것은 같은 뜻인 것이죠.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또 혹여 그런 거 너무 고약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단호하게 지키는 의지가 있다고 좀 예,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